자, 그다음 24번에 환기 설비를 잠깐 보실게요. 환기 설비입니다. 자,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가 따뜻해진 건 좋은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내 공기 타개질 거죠. 그러면 타간 공기를 뭐더라? 밖으로 빼내자. 이제 그래서 환기 설비를 이제 보시는데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이론상 보시면 그 환기 횟수입니다. 환기 횟수. 환기 횟수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인지 양가를 1번에 자, 환기량을 실내 용적, 실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환기의 정도를 나타내며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 환기 횟수라는 건 차후에 지금 여기 이제 이 양가로 2번에 관련해서 쭉 기술되는 관련 법령 규정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환기 횟수란 이 시간당 이 한 시간에 밖에서 들어오는 그 환기량, 외기 공기량을 실내 최적으로 나눈 값을 환기 횟수라고 표현합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관련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신축 공동주택 등의 환기 설비 설치 기준. 그래서 이제 환기 설비의 이제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자, 이제 이 환기 설비 이제 설치 기준에 관한 동그라미 1번의 설치 대상에 관한 부분에 이제 보시면 지금 지문에 이제 보면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부분들은 자, 양가로 동그라미 1번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신축 공동주택 등은 시간당 0.5 이상의 환기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 또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가면 A, B에 따른 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인데 여기는 지금 일부 이 환기 설비에 관한 그 일부가 개정이 됐고요.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이 지금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정오표를 나눠드린 내용에 지금 가보시면 내용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이제 정오표를 올려놓은 걸 이제 참조하시면서 같이 이 개정된 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이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일단은 보면 공동주택과 이 A번의 공동주택 그리고 B번의 주상복합 건축물죠. 주택을 주택 외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는 이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 환기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됐든 주상복합 건축물이 됐든 간에 이 환기 설비를 설치한 대상이 되는 규모로 봤을 때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이죠. 그래서 30세대 이상이 해당되는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 건축물은 이 환기 설비를 설치를 해서 시간당 몇 회에서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횟수를 충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 세대수는 지난해 23회 시험이 끝나고 세대수에 관한 기준이 100세대에서 30세대로 세대수 규정이 개정이 됐고요. 이 횟수는 똑같습니다. 시간당 0.5 이상의 환기 횟수를 충족시키라는 그래 지문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말하는 여기 0.5에 일단 여기서 기억할 건 이제 개정이 된 숫자 세대수 30이라는 지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0.5 이상의 환기 횟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기 설비는 뭘 설치하게 되냐면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거나 또는 자연 환기예요. 그래서 기계 또는 자연 환기 설비를 설치해서 환기 횟수는 0.5 이상의 이 환기 횟수를 충족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간당 0.5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실체적이 있다. 이 실체적이 이만한 실내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난방을 하니까 따뜻한 건 좋은데 뭐예요? 공기가 타가 환기하자. 그래서 여기서 0.5이라는 것은 이 실체적 공간의 50% 정도에 해당되는 공기를 시간당 0.5랑 1시간에 이 실체적에 50% 해당되는 이 실내 공기를 배기구를 통해서 이걸 뭐 하자는 거죠? 이거를 밖으로 여기를 빼내자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나갔으면 그 나간 만큼 공기를 다시 이거를 흡입구. 그래서 이게 이제 배기구를 통해 공기를 빼냈다면 이제 다시 흡입구를 통해서 밖에 외기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자. 그래서 0.5라는 건 1시간에 이 실체적 공간에
50% 해당되는 공기를 밖으로 배기구를 통해 빼고 이 흡입구를 통해서 그만큼의 공기를 다시 유입을 시켜서 실내 공기, 실내를 환기하자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대수하고 그리고 0.5 이상의 환기 횟수란 지문 하나 정리하시면서 자 이제 그러면 환기 설비는 이제 보시면 자 우측에 이제 보면 2번 자연환기 설비 이제 설치 기준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우측에 한 장을 넘겨 보시면 그래서 02번은 자연환기 설비 관련해서 기역에서 티귿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또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지금 보면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정리는 좀 순서를 좀 먼저 바꿔볼게요. 근데 바꾼다는 것은 일단 두 개를 다 정리할 건데 그 중에 먼저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연환기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교재 페이지 344회가 뭐 별표라 그래서 신축 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 그래서 먼저 순서는 좀 바꾸어서요. 이 기계환기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이 별표 규정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연환기 설비로 넘어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지문은 지금 1번부터 해서 지금 18번과 18가지 관련 규정이 나와 있는데 자, 1번입니다. 일단 여기 이 기계환기 설비 18가지 전부는 다 볼 필요고 그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가면서 체크하면서 설명드린 그 부분의 내용 정도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서 먼저 체크는 1번 체크하면 1번이 지금 이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란 용어를 법령에 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 자, 기계환기 설비 환기 기준은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로 표시한다. 그러면 1번에 지금 단서 양가로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란 양가로 지금 지문에서 어떤 이 지문의 의미인가를 설명해 놓은 거 있죠. 양가로 가보니까 환기 설비한 실내 최종 공기 흡입구에서 세대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최적 풍량을 실내 총 최적으로 나눈 환기 횟수를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다. 즉 1시간 동안 밖에서 들어온 총 최적 풍량, 즉 실외에 들어온 공기량을 실내 최적으로 나눈 환기 횟수를 이 실내 공기 교환 횟수란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1번은 용어에 관한 지문 하나 확인하고요. 2번은 지금 2번도 하나 체크, 2번도 체크하면 2번. 자, 2번의 지문은 하나의 기계환기 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 공기를 공급할 경우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설명하는 요 의미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예를 들어 환기 설비가 몇 개, 환기 설비 하나예요. 하나의 환기 설비 세대 내 2 이상의 실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두 개 실만 잠깐 예를 들어본다면 환기 설비 하나로 A실하고 B실에서 두 개의 실을 환기하려고 그래요. 이때 환기 설비 하나를 갖고 둘 이상, 두 개 실을 환기하려고 했을 때 이때 환기 설비의 요 필요 환기량이에요. 이 필요 환기량은 이거를 어떻게 요 환기량을 결정할 거냐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A, B 각 실의 필요 환기량 합계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A실의 필요 환기량이 3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실은 환기량이 4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실의 필요 환기량을 더한 게 얼마가 7. 그러면 결국 이 환기 설비의 필요 환기량 얼마가 이 두 개 실의 필요 환기량이 얼마? 7보다는 더 커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 환기 설비 필요 환기량을 정한다는 지금 2번 좀 체크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3번도 체크해. 3번도 체크하면 3번 체크하실까? 3번도 체크합니다. 3번 체크하고요. 자, 3번은 이제 보시면 세대 환기량 조절을 위해서 환기 설비 전격 풍량을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 필요 환기량은 신축 공동택 등의 세대를 시간당 0.5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한다. 그래서 3번도 하나 체크하시면서 보고요. 자, 그 다음 4번, 5번, 6번 쭉 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5번도 잠깐 체크해 볼까, 5번은 시간 한번 잠깐 보죠, 5번은. 그래서 5번도 잠깐 체크하시면서 가보죠, 5번. 자, 그 다음 5번 체크하면 5번. 자, 5번은 이렇게 지금 지문을 정리하죠. 여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그 시간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기계환기 설비는 신축 공동택 등의 모든 세대가 규정한 환기 횟수를
환기 횟수를 만족한다는 거, 이 지문을 지금 그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환기 횟수를 만족한다는 건 시간당 0.5회 이상, 여기 이 환기 횟수 만족이라는 건 시간당 0.5회 이상의 이 환기 횟수를 만족할 수 있게끔 시간은 몇 시간 돌아라고 했어요. 5번에 가보니까 24시간 가동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문에 이제 보시면 5번에 환기 횟수를 만족하는 시간당 0.5 이상 환기 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몇 시간 가동합니까? 24시간 이상 가동합니다. 해서 5번 하고요. 6번, 7번입니다. 7번은 지금 기계 환기 설비 체계. 일단 기계 환기 설비라는 건 뭐죠? 급기, 배기. 기계 환기는 말 그대로 지금 7번은 뭐냐고 7번은 중요하지 않죠. 7번은 의미 정도만 잠깐 7번은 지금 급기, 공기를 집어넣는 급기하고 빼는 배기. 그래서 자, 7번은 지금 공기를 집어넣는 급기, 배기. 그러면 기계 환기 설비란 것은 급기, 배기 양쪽 모두가 다 기계를 쓰거나 급기 또는 배기 중에 어느 한쪽은 뭐는 들어간다? 기계. 그러면 결국 기계 환기 설비는 지금 7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기계 환기 방식 중에 하나. 그럼 여기에 7번은 지금 보면 7번에 가나 다. 가는 지금 이 기계 환기 설비 구성체계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는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 즉 가번은 송풍기 플러스 송풍기로 구성되는 환기 체계가 가번이라는 거고요. 나번은 지금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배기구. 두 번째는 뭐예요? 송풍기 플러스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 체계를 나번에서 다번. 다번에 이제 기계 환기 설비 체계는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흡입구 그리고 빼주는 송풍기. 그래서 공기 흡입구 플러스 배기구가 이 송풍기 공기 흡입구 플러스 배기구로 구성된 환기 체계를 그래서 기계 환기 설비는 지금 가나 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환기 체계를 선택하는데 세 가지 중에 결국 양쪽을 다 쓰거나 급기나 배기 모두가 뭐가 들어갑니까? 기계를 써서 환기하자. 그게 이제 기계 환기 설비 체계를 설명하는 지문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의 8번입니다. 8번. 자, 그 다음에 8번도 하나 체크해요. 8번 체크합니다. 8번 체크하죠. 일단 8번은 이제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8번은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보면 8번은 지금 입자 포집률인데, 입자 포집률입니다. 입자 포집률. 자, 여기 이제 8번은 입자 포집률, 그걸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좀 전에 0.5라는 건 시간, 이 실체적인 50%는 공기를 밖으로 빼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실공기가 밖으로 나갔으면 바깥쪽에서 실외 쪽에서 실외 쪽에서 이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바깥쪽 실외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바깥쪽에서 이 공기 흡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를 여과 장치를 거쳐서 실내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여과 장치를 거쳐 바깥 공기를 실내로 유입을 시킬 때 이 공기 중에 어떤 분진 등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의 분진을 걸러서 이거를 실내로 유입을 시키는데 그때 여과 장치를 통해서 실외에서 실내에 들어온 공기 중에 그 오염원을 잡아주는 게 뭐더라? 입자 포집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8번은 입자 포집률 관련한 부분에 그 일부 지금 규정도 개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8번은 입자 포집률을 관련해서 보시면 개정이 된 여기는 계수법입니다. 그래서 8번 하나만 8번은 그러면 8번은 자 입자 포집률이 8번은 입자 포집률인데 여기는 지금 그 방법이 이제 개정이 돼 뭘로 바뀌었습니까? 계수법. 정오표를 보고 계실 거니까 여기는 이제 그래도 한번은 좀 명칭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계수법. 자, 계수법으로 해서 이 입자 포집률 몇 퍼센트 이상 여기는 6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계수법이란 것은 여과 장치를 통해 들어오는 그 분진의 개수를 측정해서 최소 입자를 잡아서 몇 퍼센트 이상이 되세요? 60% 이상이 되는. 그래서 계수법이란 건 여과 장치를 통해 들어오는 그 분진의 어떤 그 개수를 통해서 입자 포집률 효율을 정하게 되는데 최소 계수법으로 했을 때 입자 포집률이 몇 퍼센트 이상의 효율을 확보해야 돼요? 60% 이상의 효율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8번은 포인트가 지금 보면 계수법 플러스 60%입니다. 하나 정리하고요. 현재 교재상에 이제 보면 8번의 맨 마지막 지문에 지금 8번에 단서가 있죠. 단서가.
자, 현재 지금 지문의 8번에 여기 있는 보면 8번에 단서 가보시면 맨 마지막 지문에 단서가 있죠. 다만 7호 다목에 따른 환기 설비 체계를 갖춥니다. 그래서 단서는 지금 7호 다목이라고 그랬어요. 다목. 그러면 7호 다목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7호 다목입니다. 다목. 자, 그러면 7호 다목이란 건 방금 여기서 봤었던 거죠. 그럼 7호 여기서 다목을 한번 볼까요? 7호 다를 잠깐 위에 올라가서 7호 다목이란 거 그 환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 흡입구와 송풍기가 결합되는 환기 체계. 그래서 여기서 7호 다목이란 것은 지금 그 급기 배기 구성 체계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공기 흡입구 플러스 송풍기입니다. 송풍기. 그래서 공기 흡입구와 송풍기가 구성된 이 환기 체계를 선택한 경우, 그래서 7호 다목은 여기 방금 봤던 가나 다 중에 지금 다목이란 것은 급기는 공기 흡입구, 배기는 송풍기가 구성된 이와 같은 이 급기 배기로 구성된 이 기계환기 설비를 선택했다면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데, 자, 7호 다목에 따른 환기 설비 체계를 갖춘 경우는 별표 1에 4에 5를 따라 여기는 좀 막연하게 표시해 놨는데, 여기는 분명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데, 첫 번째, 입자포집률은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뭐예요? 입자포집률은 개수법, 그 분진의 개수를 가지고 입자포집률을 정하는데 효율은 60% 이상이라는 지문이고요. 중요한 건 꼭 정확히 단서에 따라 7호 다목이라고 그래서 공기 흡입구하고 송풍기로 구성된 환기 체계를 선택했다면 이때는 입자 포집률의 규정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그 부분이 좀 명시가 정확히 안 됐는데, 자, 그럼 구성이 만약 공기 흡입구 플러스 송풍기로 구성되는 환기 체계라고 한다면 이때 입자 포집률은 방법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는 것은 질량법입니다. 그러니까 질량법으로 해서 플러스 몇 퍼센트 이상 환기율을 확보하냐, 여기는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규정에 따른 목이란 건 나중에 보면 이 자연환기 설비 쪽엔 요거를 설명하실 건데 꼭 주의하십시오. 기계환기 설비란 건 입자 포집률을 물었을 때 특별한 단서를 주지 않고 물어보면 그때는 개수법 60% 이상인데, 지금 8의 단서에 따라 7호 다목 이와 같은 환기 체계를 선택했을 때는 그때 입자 포집률의 방법 뭘로 바뀌는 겁니까? 질량법이란 것은 그 분진의 무게를 가지고 입자 포집률을 정하는데, 그때 그 분진의 무게가 그 질량법을 했을 때 그 분진의 무게가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돼요? 70% 이상으로 입자 포집률을 정한다. 이제 그래서 이때 요 단서에 따른 경우라면 그 방법이 개수법이 아니라 질량법의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8번 입자 포집률을 꼭 주의하셔서 일단은 방가로 1 또는 방가로 2에 따른 방법과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요 8번은 꼭 이렇게 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 일단 입자 포집률 좀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9번, 10번 건너고 11번 보죠. 11번. 자, 그 다음에 11번을 잠깐 봅니다. 11번. 자, 11번은 지금 지문에 기계환기 설비는 주방가스대 공기배출 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의 급속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예,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1번. 그 다음에 12번, 13번. 자, 그 다음에 13번 체크하면 13번은 이제 그 관련 이 기계환기 설비 결국 기계환기 설비는 급기 또는 배기 어느 한쪽에 기계가 들어가 보니 어떻게 돼요? 이 환기 설비가 작동하는 중에 뭐가 발생하더라?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까 관련 데시벨 측정 기준치가 13번에 나와 있는데, 자, 기계환기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 규정에 따른 원칙으로 하되, 측정 위치는 대표距리 1m의 측정, 1m란 건 이 환기 설비 본체에서 수직 또는 수평, 즉 1m 이격을 해서 소음을 측정하는데 그 데시벨이 얼마 이하가 된가요? 4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은 보정한다고 그랬어요. 암소음이라고 그랬어요. 암소음은 뭘 말하는 거죠? 암소음은 뭐 하더라? 암소음은 보정한다는 표현을 썼네요. 보정을. 그럼 암소음은 보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무슨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이크로폰을 거쳐 소음을 측정하는 거죠? 이 환기 설비 본체에 나오는 소음을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암소음이란 것은 환기설비 본체 외의 기타 다른 소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환기설비 본체에 나온 소음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차량의 경적 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경적 소리가 마이크로폰으로 유입이 되면 당연히 데시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암소음이란 것은 그 환기설비 본체 이외의 다른 소음이 있더라, 그걸 암소음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소음으로 인해서 데시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음은 뭐예요? 수정할 필요가, 그걸 보정이라는 표현을 해서 암소음은 보정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타 또 쭉 가보면, 자, 다만 환기설비 본체 소음원이 거주 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적 1m 측정을 해서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 공간 내부 중앙 바닥으로부터 1에서 1.2m 높이 측정을 해서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3번은 데시벨 관련 수치 3가지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하나 체크합니다. 14번. 자, 14번은 지금 지문에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가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제 보면 요 배기구를 통해 나갔던 공기 나가면 실외 공기를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자, 여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교차오염이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배기구를 통해 나간 이 오염된 공기가 다시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 흡입구를 통해 들어온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교차오염을 방지하자. 그러면 이 배기구를 통해 나갔던 공기가 다시 흡입구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방법은 2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보시면 지금 14번에 가보면 거리는 얼마를 띄웁니까? 1.5m 이격거리를 확보하. 이격거리라는 건 여기 요 거리죠. 여기 이 배기구하고 흡입구 간의 거리를 얼마를 띄워주세요? 거리 1.5m를 띄우거나, 그래서 거리를 확보하거나, 지문에 이제 보면 거리를 확보하거나 흡입구 배기구 방에 서로 90도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즉 여기 거리를 서로 각도를 서로 바뀌라고 되어 있어요. 각도를 또 제기가 예를 들어서 공기 흡입구라면 배기구를 이런 형태로 해서 각도를 달리하거나 거리를 띄워서 교차오염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교차오염을 막습니다. 그리고 15번은 지금 명칭이 이제 보면 이 명칭도 이제 보시면 15번도 하나 체크, 15번 체크하시고, 15번에 개정된 지문에 따라 혹시 그 명칭을 쓰는 지문을 물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보시면 그 명칭이 뭘로 바뀌었죠? 여기는 열회수형입니다. 그래서 열회수형 환기장치라, 그래서 앞에 폐라는 지문이 빠졌죠. 그래서 거기에 빠진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첫 출발의 지문에 정해놨죠. 뭐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규정에 따른 열회수형 환기장치 유효 환기량의 표시 용량이 얼마? 90% 이상이어야 하고, 그러면 이 환기장치 이 환기장 유효 여기는 몇 퍼센트라고? 90% 이상이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열회수형 환기장치 유효 표시 용량 몇 퍼센트? 90% 이상이라고 돼 있대. 이건 어떤 의미로 가시면 되냐면, 여기서 지금 배기구를 통해서 이 공기가 빠져나가, 이 공기가 나가, 이 실내 공기가 나가는데 플러스 공기가 나가면서 이 난방이 된 뭐까지 같이 나가죠? 10가지 배기구를 통해 나가버릴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50% 공기가 나가는 중에 공기와 열이 같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공기는 차가웠겠죠. 그러면 일단은 공기와 열이 있다고 봤을 때, 자, 이제 그러면 이 실내 50% 여기 공기가 빠져나가니 뭐까지 같이 빠져나간다. 이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빠져나가는데, 자, 이 10가지 같이 빠져나갔다. 그럼 들어오는 공기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거고, 그럼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물론 난방을 하게 되면 따뜻해지겠죠. 근데 그러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 이 공기와 열이 이 배기구를 통해 나가기 전에 어디 이 공기를 유입시키는 거죠? 열회수형 환기장치 쪽으로 공기하고 열을 유입을 시켜서 이 환기장치를 통해서 나가는 이 공기 중에 열 중에 100%는 완벽하게 끌어당기는 게 힘들다 보니까
나가는 공기와 열 중에 그중에 열 중에 몇 퍼센트를 90% 열을 말 그대로 뭐하죠?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공기 중에 열을 100% 전부를 다 회수하는 게 아니라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은 90% 이상을 열을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럼 이 90% 열을 이 회수형 환기장치의 열을 회수했다면 어디 쪽에서 바깥쪽에 들어오는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기 전에 어디로 이 회수형 환기장치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이 회수한 열과 그리고 바깥으로 오는 공기를 혼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혼합을 해서 실내로 유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유입시킨다면 이때 들어오는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이 열을 빼서 어디로 바깥으로 오는 이 차가운 공기와 혼합을 시켜서 실내로 유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공기가 일정 온도 이상의 높은 온도 뭐 따뜻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갑지 않은 일정 온도 이상의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킬 수 있을 거면 난방비를 차가운 상태에서 난방하는 거 하고 최소 일정 온도 이상을 지닌 공기를 난방하는 건 당연히 난방비가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열회성 환기장치를 설치합니다.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했어요? 90% 이상이 되게끔 그 이야기가 15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15번 정도 정리합니다. 15번 정도까지만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질문은 현재 기계환기 설비는 1번부터 마지막 14번까지 1, 2, 3, 5, 8, 11, 13, 14, 15번까지네. 15번까지 해서 여기까지 정도 여기 관련 어떤 이런 용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 부분을 꼭 하나 확인하셔서 일단 질문에 이 기계환기 설비 중에 일단 정리는 뭐가 끝났습니까? 예, 여기 기계환기 설비가 이제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이 자연환기 설비를 잠깐 정리해 보죠. 자연환기 설비는 다시 교재 343페이지에 상단에 02번의 박스에 가보니까 여기도 기역부터 해서 티그까지 해서 다수의 많은 지금 지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기계환기 설비, 자연환기 설비를 잠깐 볼까요? 자연환기 설비를. 자, 그 다음에 자연환기 설비를 잠깐 보죠. 이제 기계환기 설비 정리했고, 그냥 마무리했고, 요 자연환기 설비를 볼 건데, 자, 그럼 이제 자연환기 설비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 지금 기역에서 티그까지 다수의 규정인데 그 다수의 규정 중에 여기는 지금 기계환기 설비 같이 뭐 많은 어떤 내용을 정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그 중에서 현재 교재 문항상 보는 미음입니다. 미음은 지금 좀 전에 기계환기 설비할 때 뭘 했었어요? 입자 포집률을 정리했었는데 자연환기 설비는 입자 포집률에 관한 미음에 관한 지문에 가보면 여기는 입자 포집률이 여기는 질량법입니다. 질량법으로 몇 퍼센트냐면 70%. 그래서 여기는 질량법입니다. 질량법으로 몇 퍼센트 이상? 70% 이상이. 그래서 미음바의 입자포집률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이 자연환기 설비 쪽은 입자포집률이 질량법으로 얼마가 되죠? 70% 이상이 됩니다라고 이제 해서 미음 하나 정리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응번의 데시벨입니다. 데시벨 적어도 보시면 그 1m 이격에서 얼마 이하가 됩니까? 4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응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티그스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티그스에 가보면 티그스는 자연환기 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1.2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 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의 수직 간격을 확보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 설치되는 실의 높이를 갖고 지문을 물었는데 간단히 한번 보죠. 일단 자연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건 설치되는 실의 바닥으로부터 얼마 높이에 설치하라고 그랬죠. 설치된 실에 1.2m 높이 이상은 높이에 설치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 설치되는 실의 이 환기설비 여기는 얼마? 여기가 1.2m 정도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 실에다 하나를 더 설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를 어디로? 위쪽으로 설치한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자연환기 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의 수직 간격을 확보한다. 하나를 더 설치, 어디서 설치한다? 이걸 하나를 위쪽으로 올려서 하나를 더 설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두 개의 이 설비, 이 상하 수직 간격, 이 두 개의 수직 간격, 요걸 물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얼마 간격을 띄웁니까? 1m 이상의 수직 간격을 확보합니다. 라고 이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게 이제 해서 지문은
여기는 세 가지만 보죠. 세 가지라면 지금 미음, 이응, 이. 그래서 세 가지에서 여기도 마무리해서 일단은 환기설비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기계 또는 자연환기설비 둘 중에 하나의 환기설비를 설치해서 2세대 이상이라면 시간당 몇 회 이상 0.5회 이상의 환기 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게끔 환기설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 환기설비에 관한 24번 관련 법령 내용을 전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했고요. 또 이제 쭉 넘겨서 이제 환기설비를 건너서 이 346에 가시면 25번에 소방설비가 나옵니다. 소방설비. 소방설비가 쭉 기술이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도 먼저 25번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내용들이 지금 쭉 기술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내용의 법을 잠깐 정리해 보죠. 일단 그래서 25번 소방설비 잠깐 볼까요? 소방설비. 자, 지금 이제 소방설비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부분들은 일단은 여기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346에 소방설비 가라고 양가로 지금 밑에 1번에 소방시설이라고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소방설비 소방설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이제 여기 이제 관련 소방 파트는 지금 여기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 쪽에 현재가 나와 있고요. 교재 쭉 넘기다 보면 일정 뒤쪽에 또 이제 보시면 지금 교재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잠깐 볼까요? 현재 교재 페이지로 보시면 교재 300 교재 페이지 지금 관련 잠깐 확인만 할 겁니다. 소방력 크게 두 가지 파트를 정리한 여기 분리를 시켜놨는데 현재 교재 346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346에 소방설비라고 해서 일부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자, 좀 넘겨볼까요? 넘겨서 페이지 435. 자, 페이지는 잠깐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자, 436이네요. 436. 그래서 436에 가시면 챕터로 따로 하나 분리를 시켜서 나와 있는 화재 안전 기준이다 이제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화재 안전 기준이라 그래 쭉 해서 일부 지금 보면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소방은 관련해서 일단 요 두 가지가 이제 분리를 좀 이게 지금 애매하게 분리를 시켰는데 크게 이제 보면 소방설비는 크게 보면 요 두 가지 다시 크게 나눠 보면. 여기 현재 346, 436을 크게 두 개로 파트로 나눠본다면 소방설비는 소방 관련 법령이 있어 소방 관련 법령에 관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나온다면 이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걸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이 화재 안전 기준은 현재 436의 일부를 여기다 분리해 따로 파트를 뺐지만 또 346의 이 현재 법령 뒤쪽에다 이 화재기준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기 좀 복잡할 수 있겠는데 일단 크게 정리하면 소방은 여러분들이 소방 관련 이 법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첫 번째 이게 이제 정리가 끝나면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좀 이 건축 설비 관련 내용 그 파트 중에 여러분이 정리하실 내용이 좀 많은 파트가 이 소방 설비 쪽이 소방 관련 법령하고 설치된 소방 시설에 대한 국가 화재 안전 기준까지 정리하셔야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건축 설비 파트보다는 분량이 차지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두 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은 좀 묶을 수 있는 건 묶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 좀 내용이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은 교재 외로 또 설명하는 중에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파트로 나눠진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436에 나눠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다시 교재 페이지 346으로 가셔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소방 관련 법령에 뭐를 정리해야 되냐면 소방시설을 정리합니다. 일단 그래 박스에 가보면 346에서
347까지 소방시설 정리는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순서로 들어가냐면 소방시설의 여기 분류입니다. 일단 그러면 소방시설의 분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 5가지 소방시설에 관한 분류를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현재 교재상 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가보면 1번에 소화설비, 일단 1번에 소화설비. 자, 소화설비, 1번의 소화설비에서부터 2번 경보설비, 3번 피난구조설비, 4번 소화활동, 소화용수설비, 5번에 소화활동설비단 그래서 1번의 소화설비부터 해서 5번에 나와 있는 소화활동설비까지 해서 몇 가지 5가지 이제 소방시설에 관한 분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1번의 소화설비부터 해서 5번의 소화활동설비까지 분류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분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의 소화설비부터 일단 실무 쪽만 일단 놓고 봤을 때 실무 쪽에 이제 실제 경향을 놓고 봤을 때 소화설비부터 소화활동설비 중 이 5가지 크게 이 소방시설 큰 분류, 큰 어떻게 보면 대분류라고 봤을 때 소화부터 소화활동설비 중에 혹시 이 지문을 어느 이 5개 중에 하나, 이 5개 중에 5가지 설비 중에 어느 하나 지문 관련한 것을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지문은 꼭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실무점만 놓고 출제 경우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소화 설비부터 큰 대분류 중에 5가지 중 하나를 중에 어느 설비를 가로채는 걸 주관식으로 쓰실 수 있다는 지문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소화설비로 들어가서 어떤 중분류 정도로 봤더니 1번에 소화설비는 뭡니까? 그래서 물 또는 그 밖에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이다. 이제 그래서 중분류 개념의 가에서부터 뭐까지 있습니까? 바까지.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중분류 개념의 가에서 바까지. 이제 그 중분류 등급만 보시면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등 물분무 소화 설비, 그리고 마지막 바번에 옥외 소화전 설비까지 이제 해서 총 6가지 소화 설비 분류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듯이 경보 설비를 가보니까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밑에 가에서부터 지금 자까지 가스 누설 경보기까지 이제 중분류 정도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피난 구조 설비는 뭘 말합니까? 지문에 가보니까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가에서 라까지 해당할 시설을 피난 구조 설비, 소화용수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가와 나에 해당되는, 그리고 마지막 소화활동 설비, 마지막 소화활동 설비도 가보니까 지금 지문은 가에 재현 설비부터 해서 바번에 연소 방지 설비까지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가번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가에서 바에 해당되는 연소 방지 설비까지 이렇게 해서 6가지 소화 활동 설비로 분류하고 있더라까지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일단은 이 이제 크게 대분류, 중분류하고는 각각의 여기 소화 설비부터 소화 활동 설비에 관한 분류가 보면 이 중분류 쪽에 다시 소분류로 나눠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 두 번째로 나눠 간다면 두 번째로 만약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소화 활동 설비의 분류 중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 설비를 여기다가 보면 객관식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소화 활동 설비 중에 6가지 중에 4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뭘 하나 끼워 넣겠다. 스프링쿨러 설비를 끼워 넣게 하고 다음 중에 소화 활동 설비 분류가 아닌 거를 물어보면 뭐가 되죠? 끼워 넣기 하면 뭐가?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에 분류 안 들어가죠. 이건 어디로 갑니까? 분류상에 소화 설비의 분류로 가는 거지. 스프링클러 설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화 활동 설비 분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어떤 그 각각의 이 시설 설비 위치를 서로 바꿔서 소화 설비부터 소화 활동 설비에 관한 분류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두 번째 이제 보면 객관식의 유형으로서 어떤 그 위치를 달리한 시설 설비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냐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실무도 출제하고요, 시설도 출제하고 법규도 출제. 그러니까 3가지 과목에서 모두가 다 두 번째 각각의 시설 위치를 다른 설비 쪽으로 끼워 넣기 하고
그 성격의 다른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는 실무도 나오지만 법규도 그리고 1차 과목 시설도 출제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상에 관한 부분에서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분류상의 그와 같은 형태를 정리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와 같은 지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부분들이. 일단 분류는 그리고 하나 보고 지금 여기 좀 전에 설명드린 이 국가 이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봤던 소화 설비의 가번부터 마지막 소화 활동의 바번에 따라 이와 같은 이 중분류하고 소분류까지 해당된 이 설치된 이 소방시설에 관련된 이 소방법에 따른 이 설치에 관한 기준을 어디에서 두 번째 이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소화 설비부터 소화 활동 설비가 설치가 됐다고 한다면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어디에서 이 화재안전 기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파트로 나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봤던 이 소화부터 마지막 활동 설비까지 설치된 소방실 세부적인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화재안전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일단 소방실은 그 분류 정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넘겼을 때 소방시설 및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소방시설 등 나와 있고 여기는 동그라미 2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개념 정도만 봐주시죠. 예,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그 지문 중에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여기 용어의 의미만 좀 확인하시면 이 특정 소방 대상물 요 자체를 갖고 시험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소방 관련 법령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어떤 대상물을 이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지문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하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방 대상물.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건 뭘 설치합니까? 소방시설이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을 뭘로 이제 법상 표현했대 이거를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냐? 소방시설을 설치할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순서는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한 대상물을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 관련 소방법령의 시행령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를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를 몇 가지 분류로 정하고 나누고 있냐면 33가지로 분류해요. 그러면 여기는 현재 33가지는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다시 정리하죠. 특정 소방 대상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대상물로서 이 하위 법령의 시행령에 그 분류를 몇 가지를 두고 있다? 33가지를 두고 있는데 그 33가지 중에 하나 뭐가 해당이 됩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33가지 분류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공동주택이 이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이 소방법령에서 이 분류는 어느 대상을 포함한 개념의 공동주택 개념인지를 확인하시는데 지금 기숙사 순서는 지금 그 교재 가보면 교재는 동그라미 2번에 대통령령으로 영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기숙사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 의미는 기숙사가 하나 해당이 되고요. 표현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는 지문이 아파트 등입니다. 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라고 되어 있던 규정 자체가 아파트 등이라는 지문이 붙어서 이게 일부 개정이 됐던 지문이 여기 이제 일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자, 정확히 다시 정리하면 이 33가지 뭐가 해당됩니까? 분류 33가지 중에서 공동택이 해당이 되는데 이 공동택에 관한 의미라는 건 분류 크게 두 가지요. 기숙사하고 뭐가 해당됩니까? 아파트 등입니다. 아파트 등. 자, 그러면
아파트까지만 놓고 보자. 아파트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아파트는 뭐 아파트로 분리되는 거 여러분이 건축법령상의 아파트를 정리할 때 어떤 의미였던가요? 아파트라면 어떻게 분류됩니까? 아파트는 면적은 필요 없다. 뭐만 갖추면 돼? 주택으로 쓰는 층수. 그러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 되면 돼요? 5개층 이상. 즉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이 넘어간다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하겠다. 근데 뒤에 뭐가 등이라는 이야기는 그럼 여기 아파트를 포함한 하나 이상 의미가 더 들어가 있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등이란 표현을 뭐 기억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란 표현에서 보시면 이 등이란 표현에 등장을 시켰었고 이 등이란 표현은 넣고 빠지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련된 여기 여러분이 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요 지문 자체는 소방법령을 뭐 관련 법을 정리하든 또 이 화재 안전 기준을 정리하든 간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지문도 자주 나오지만 그 지문 이 법이나 기준 중에 아파트 등이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등이란 건 뭐가 포함되냐? 아파트 외로 다른 하나 이상 의미란 건 여기서 이제 등이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보면 건축법상 여러분이 그 공동택에 관한 분류를 정리할 때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을 공부했었는데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이었던가? 4개층이야. 그럼 여기는 안 들어가요. 5개층 이상이라는 의미의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등이란 건 어떤 주택에 포함된 개념이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보면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는데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주택은 층수가 4개층 이하입니다. 그 내외적으로 단서가 있었죠. 단서라 하게 되면 건축에는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여기서 등이란 표현은 여러분이 뭐가 포함되다? 아파트 외로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작 중요한 그 의미를 물어본 게 아니고 만약 이 지문 중에 등장을 할 때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등이란 표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등이란 표현에는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주택에 포함된 개념이라는 의미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하나 정리하고요. 자 밑에 그럼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어떤 의미를 정리했었고 의미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 꼭 같이 확인하실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한 분류, 개념을 설명 하나 드렸다면 아파트 등이란 의미는 일단 지문상에 나오기 때문에 꼭 하나 정확한 표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밑에 이제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입니다. 분류는 거기는 이 특정 소방 대상물 지금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라 보시면 여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 다음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 다음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 다음에 3급에서 그 다음에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그게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특급, 1급, 2급, 3급에서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부터 해서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까지 해서 그럼 이 특급부터 3급에 해당된다는 이 대상물에 해당하는 여기를 누구를 두게 됐냐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부터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된다면 누구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그럼 일단은 그 선임 기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기준입니다. 기준. 그럼 뭐 특급부터 3급에 따른 이 기준은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금 보신 대로 특급부터 1급, 3급으로 분류하겠다는 그 기준을 확인하시는데 보면 교재를 잠깐 보죠. 교재를 통해서 이 기억의 특급은 지금 A, B, C 세 가지인데 그 중에 A번 체크입니다. A번. 아파트가 이 특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번만 체크하신다면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한다 그래서 체크는 A번만 체크하시고 일단 특급으로 분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A, B, C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A번 체크하시고 1급으로 갑니다. 1급.
1급은 지금 A, B, C, D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에 해당한다면 이거를 1급으로 분류하겠다. 그 중에 A번 체크. 지하층을 제외하고 30층 이상이나 지상으로부터 120m 이상인 아파트를 1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1급은 네 가지가 나와 있고요. D급 2급. 2급은 지금 여기 현재 교재 수록이 된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외로도 기타가 더 있긴 합니다. 2급에서 이제 하나만 해당해 놨는데 여러분 의무관리대상 공동택 하게 되면 몇 가지가 있었던가요? 5가지. 300세대 이상 공동택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5가지 해당되는 공동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제 2급에 지금 D급에 2급에 해당되는 것을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의무관리된 공동택에 해당한다면 2급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자, 리을의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 1, 2, 특 1, 2급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그래서 3급은 특급 1급, 2급에 해당되지 않은 이 특정 소방 대상물로 뭐가 설치가 되냐면 1, 2, 3급의 특 1, 2급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화재, 여기 특급 1급, 2급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뭐가 설치되냐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그래서 이 해당되지 않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가 됐다면 그때는 몇 급으로 분류합니까? 3급.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특 1, 2, 3급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1, 2, 3급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플러스 현재 교재상의 지문에다 하나 추가하셔야 돼요. 뒤쪽에다가 뭐를 현재 특 1, 2, 3급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서 다 분류하는 게 아니라 특 1, 2, 3급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플러스 뭐가 설치됐다. 특 1, 2, 3급에 해당이 안 됩니까? 안 되는데 플러스 뭐가 안 된 것으로서 안 된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가 됐다면 몇 급으로 분류하겠다.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서 여기를 분류하겠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 다음에다가 법령 지문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뭐가 설치됐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면 몇 급으로 분류합니까? 3급으로 분류하겠다. 그래서 플러스 뒤에다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까지 꼭 체크하셔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특급, 1급, 2급, 3급에 특히 그 중에 특급의 A번, 1급의 A번 아파트 관련 층수하고 높이 규정은 꼭 숫자 정확히 정리하시고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관한 기준은 A, B, C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A번 체크하시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외에도 한번 다시 언급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특급이란 일단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그 소방안전관리 선임할 대상물의 종류가 특급부터 3급까지 있더라.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하셔서 일단은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소방안전관리 선임할 대상 기준은 특 1, 2, 3급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좀 정리를 좀 하실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번 시간은 소방시설 및 특정 소방 대상물까지 좀 정리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지금 보시는 좀 전에 이 소방시설 설치했었죠. 소화설비부터 해서 소화활동설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 설치랑은 이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모두가 다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모두가 다 소방시설 설치합니까? 아니에요.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이제 소화설비 가에서부터 활동설비 바까지 이 소방시설 설치를 하는데 설치는 모든 이 특정 소방을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준의 충족, 기준이란 것은 층수와 면적이 충족이 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지금 봤던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 설치하는 이 설치 기준이 이제 법령에 정하고 있는 면적과 층수에 관한 것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양가로 3번에서 정리하도록 하시게요. 좀 쉬었다가 양가로 3번 정리하시겠습니다.